자, 잘 쉬셨나요? 우리 이제 116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펼쳐주시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제목을 읽어보시면 부동산 저당 대출의 상환 방식이에요. 무슨 방식? 저당 대출의 상환 방식.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을 담보로 돈 빌리고 나서 돈 갚을 거 아니에요. 그 돈 갚는 방법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식 몇 가지? 세 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제 와보세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저당 대출의 상환 방식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대출의 저당 대출 상환 방식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원리를 알고 깨닫고 가셔야 돼요. 우리 인문에서는 핵심 중요 포인트를 콕 집어드리는데 한 장에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는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자, 내가 돈을 빌리고 돈을 갚는데 원금은 어떻게 일정하게 갚을게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금은 이렇게 일정하게 갚을게 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자, 이자는 점차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대출 초기부터 언제까지? 말기로 갈수록. 맞죠? 처음에 초기에는 얼만큼 갚아야 되는데 이만큼 갚아야 되는데 갈수록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세로축은 무슨 색? 상, 환, 액이 되겠죠. 됐어요? 이제 쉽죠? 그럼 봐봐. 원금은 대출 초기에나 말기에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맞죠? 근데 이자액은 초기에는 많이 내다가 말기로 할수록 점차 감소하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처음에 돈 빌리고 처음에 굉장히 많이 갚죠. 그러면 많이 갚는다는 것은 지금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현재 수입이 많은 중장년층에게 유리하다. 현재 소득이 있는 중장년층에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만 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만 체크. 상환 기간 2분의 1이 되면 상환 금액도 50% 갚다. 기간이 2분의 1 지나면 뭐라고요? 상환 금액도 50% 갚았다. 상환 금액 50%는 얘기는 잔금은 얼마 남았다? 잔금도 50% 남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고요. 자,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려드리고 이렇게 쪼갤 겁니다. 어떻게 쪼갤 거냐면 이렇게 쪼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색칠할게요. 자, 요만큼은 뭐가 된다? 원금이 되는 거야. 원금. 요만큼은 뭐? 원금 상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조금 갚고 갈수록 많이 갚게 되겠네요. 됐어요? 두 번째,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는 처음에는 많이 갚고 갈수록 조금 갚게 되겠네요. 됐죠? 상환기간은 초기부터 언제까지? 말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두 개 봤었을 때 상환기간은 누가 더 길어요? 여기 그림 그려졌잖아. 상환기간 누가? 원리금 상환기간이 더 상환기간이 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상환기간이 짧은 것은 원금 균등, 상환기간이 긴 것은 원리금 균등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리금 균등이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것을 같게 상환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상환액 얼만큼? 요만큼. 상환액 얼만큼? 이만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쪽 와보세요. 최종 정리. 자, 원금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불변한다. 이자는 점차 감소한다. 원리금은 점차 감소한다. 됐어요? 자, 여기 세 가지. 원금은 점차 증가한다. 점차 증가하잖아. 점차 증가. 점차 증가. 점차 증가. 했죠? 이자는 점차 감소한다. 맞죠? 처음에 많이 내다가 후기로 쏙 줄어든다. 그러면 원리금은 어떻게 된다? 불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서의 포인트. 잠깐만, 여기서 포인트는 상환기간이 언제? 상환기간이 얼만큼? 3분의 2가 돼야 된다. 상환기간이 상환기간이 얼마? 3분의 2쯤이 되어야 무슨 금액이? 상환 금액이 몇 프로? 50%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이? 잔금이 50% 남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 두 개 비교해 주세요. 됐죠?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뭐가 안 바뀌는데? 원리금이 됐죠. 그래서 불변하는 것은 원리금. 왜? 원리금 균등이니까. 불변하는 것은 원금. 왜? 원금 균등이니까. 됐죠. 이자는 점차 감소, 이자는 점차 감소. 이건 공통점. 보이시나요 지금? 됐어요? 점차 감소, 점차 감소. 아시겠죠? 원리금 점차 감소, 원금은 점차 증가. 점차 증가하는 건 뭐밖에 없다? 원금밖에 없다. 이렇게 구분 정리해 주세요. 되셨죠? 요거는 그려주세요. 옆에다가. 한 개씩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림만 하나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계산 문제 나오면 그 계산 문제는 따로 풀어드릴 건데 이게 이론 문제 나왔을 때 정리해놓기 아주 좋아요. 되셨죠?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쓰고 넘어갈게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우리는 감식 상환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차 감소한다는 얘기죠. 무엇이? 원리금 상환액이요. 됐죠? 이렇게 해드렸고. 되셨나요? 자, 이제 세 번째 와보시죠. 세 번째는 증식 상환 방식입니다. 자, 체인 상환 방식은 이렇게 길게 늘어나는 겁니다. 어이구, 마음이 좀 삐뚤었나 봐요. 미안해요. 자, 체인 상환 방식 이렇게 길게, 이렇게 엄청 길게 됐죠? 그래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부터 언제까지? 말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긴 게 누구예요? 체증식 상환 방식.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체증 상환 방식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만 체크. 초기 무슨 상환?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지만 그러다가 점차 늘려가는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부의 상환 설명해 볼게요. 자, 왜 부의 상환이란 말을 쓰냐? 자, 이쪽 보세요. 내가 대출을 얼마 받았다? 대출을 5억 받았어요. 그래서 첫 회 이자액이 얼마? 200만 원이었던 거야. 근데 내가 갚을 수 있는 상환액이 얼마? 100만 원이었던 거지. 그러면 자, 대출을 얼마 받았는데? 5억 받았는데 첫 회 이자액이 200만 원이었는데 나 얼마 갚았어요? 100만 원만 갚았죠. 그러면은 잔금이 얼마 남았어요? 5억
100만 원 남았죠. 자, 잘 보세요. 대출 받았을 때보다 맞죠? 잔금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죠. 우린 이것을 부의 상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늘었다라는 뜻이죠. 안 좋은 영향이 끼쳤다. 즉 뭐다? 대출 잔금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얘는 부의 상환이 생길 수 있다. 왜? 갚는 상환액이 워낙 작아요. 이자에게도 못 미친다고요. 그럼 얘는 대출 초기에는 조금씩 갚다가 점차 많이 갚죠. 그러면 지금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지금 돈 없는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장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자, 차입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라고만 알고 계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였어요. 자, 보세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채증식 상환 방식. 자, 그럼 보세요. 이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여기까지 알아야 돼. 자, 상환 기간이 긴 순서. 요거 하나 봅시다. 자, 상환 기간이 긴 순서. 자,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채증식 중에 상환 기간이 가장 긴 거 누구예요? 상환 기간이 요거. 상환 기간이 가장 긴 거 누구? 채증식 상환 방식. 그다음 누구? 가장 긴 거. 가장 긴 거. 뭐가? 채증식이 상환기간이 가장 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죠? 요걸 한번 체크해주세요. 요건 써주세요. 상환기간이 가장 긴 순서 채증식, 원금, 원리금. 채증식 가장 길다. 됐죠? 물론 혹시나 이럴 수 있어요. 이걸 물어보더라고.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등장해요. 얘는 이자만 상환하다가 뭐다? 만기 때 원금을 한 번에 갚는 거죠. 맞죠? 이자만 갚는 것을 거치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가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 상환기간이 뭘로 바뀐다? 상환기간이 뭘로 바뀐다?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채증식, 그리고 만기 일시상환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만기 일시상환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안 나온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만기 일시상환. 채증식 만기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됐죠? 왜?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기간이 가장 길다. 왜? 이자를 안 갚으니까. 얘네 셋은 어쨌든 이자를 갚고 있는 거란 말이지. 아시겠죠? 얘는 많이, 얘는 그 다음, 얘는 조금씩. 아시겠죠? 그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저당대출의 상환 방식의 몇 가지?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됐죠? 요 그림은 잘 알아두세요. 제가 계속 그려드릴 거예요. 우리 입문에서 몰라도 돼. 모르니까 앉아있지. 모르니까 듣고 있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와보세요. 저당대출의 무슨 방식? 상환 방식인 겁니다. 자, 우리 아까 했던 원금 균등 분할 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인 겁니다. 여기에 별표 하나 주세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원금은 증가, 이자는 점차 감소. 맞죠? 원리금은 불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무엇이 균등? 원금이 균등. 맞죠? 이자는 감소. 원리금은 감소. 왜? 이자 감소하니까.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균등에도 하나 체크. 아이고. 균등에도 하나 체크할게요. 자, 채증식 상환 방식입니다. 채증식. 점차 늘어나는 방식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초기 상환을 낮추고 점차 늘려나간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복습해서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교재 한번 볼게요. 저당대출의 무슨 방식? 상환 방식인 겁니다. 자, 뭐가 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채증 상환 방식. 그리고 만기 시험을 한번 체크해주세요.
자, 이건 한번 봅시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인 겁니다. 원리금은 일정하게 지불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기 쓸게요? 원금은 뭐가 된다? 점차 증가 감소. 여기 있잖아. 증가 감소. 위에 있는 거. 점차 감소. 점차 증가하게 되고, 이자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 원리금은 일정하게 지불된다. 그래서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인 겁니다.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니은 묶어주시고요. 초기에는 원금은 적지만 커지고, 후기에는 이자는 적지만 원금은 커진다라는 소리겠죠. 그게 뭐예요? 원금은 점차 증가, 이자는 점차 감소. 끝.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리금은 어떻게 된다? 균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계산 문제라고 하나 쓰고 넘어가 주세요. 나중에 문제 푸시면서 보여드릴 겁니다. 아직 인문에서 손대면 안 돼. 금기의 영역이야. 건드리면 안 돼.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5번의 체크. 자, 대출 기간이 3분의 2가 지나야 원금의 절반 정도 상환된다. 맞죠? 기간 3분의 2 때 뭐다? 상환액이 얼마가 된다? 50%가 된다. 그 말은 뭐다? 잔금이 50%가 남는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기간이 3분의 2가 되어야 원금의 절반 정도가 갚아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체크. 요거 어떻게 묶어주세요? 기입과 니은.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뭐에 비해서? 원금에 비해서는 초기에 상환 부담액이 적다라는 겁니다. 초기에 뭐라고? 상환 부담액이 적다라는 겁니다. 초기에 뭐라고? 상환 부담액이 적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상환 부담액이 더 크다라는 거 아시겠죠? 얘가 뭐다? 상환 부담액이 크다. 그래서 봐봐. 대출 초기 상환 부담액은 원금 균등이랑 무엇이? 원리금 균등이 더 크다라는 거 정해주세요. 됐어요? 대출 초기 상환 부담액은 무엇이? 원금 균등이 더 크다라는 거 아시겠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하여 자입자의 초기 상환 부담액이 적은 편이다. 그럼 크다는 건 뭔데요? 원금 균등이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봐봐. 속도는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의 속도는 뭐다? 속도가 느린 편이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봐주셔야 돼요. 이 그림을 아시겠죠? 이 그림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드렸고요. 쭉쭉 넘어가서 이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자, 원금은 균등하다. 우리 이거를 체감식 상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자, 원금을 균등하는 겁니다. 이자는 초기에 많고 원금이 상환되어 이자도 점차 줄어든다 라는 겁니다. 원금이 균등하다 라는 거가 되겠죠. 자, 원금 균등하면 이자는 점차 감소하고 원리금도 점차 감소하게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이걸 묶어주세요. 묶어주세요. 여기다가 옆에다가 계산을 써주시고 어려운 거 없잖아. 그렇죠? 그거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 이쪽 와보세요. 자, 이제 한 방에 딱 기억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원리금 균등이죠. 어디에 쓰냐면 이쪽 잠깐 넘어가가지고 여기 빈칸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하나 그리세요. 이거 자르세요. 원금 이자 초기부터 말기까지 상환액이다. 요게 뭐라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그림 떠오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초기부터 말기까지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자, 우리 박스에도 그렇지만 이제 원금균등이 오셔가지고 원금균등 옆에다 그릴게요. 원금균등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여기보다 원금, 밑에 뭐 이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초기부터 말기까지 기간이 짧네요. 맞죠? 하지만 상환액은 어떠하다? 엄청 크다라고 되시면 되겠죠. 상환액은 뭐 크다.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넘어와 주세요. 얘는 2분의 1 지나면 50% 갚는다. 2분의 1 지나면 50% 갚는다. 이건 어려울 필요가 없죠. 2분의 1 지나면 50% 갚는다. 상환 기간이 2분의 1이 경과되면 무엇이? 상환액도 잔금도 둘 다 50%이다 라는 거 아시겠죠? 원금이 50% 감소한다 라는 거죠. 원금 상환액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중요합니다. 특징 여기 별표.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뭐에? 초기에 부담이 큰 편이다. 왜? 처음부터 팍팍팍 많이 갚으니까. 원금 회수가 빠르다. 위험도 적다. 왜? 처음부터 돈 많이 갚으니까. 아시겠죠? 차입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원금 상환액이 많아서 잔금 감소 속도가 빠르다. 이자 부담이 적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있는데 내가 돈이 좀 생겼어. 그럼 봐봐. 원금 균등으로 바꿔가지고 빨리 갚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자를 적게 내거든. 아시겠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화폐의 시간치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압니다. 아는데 여기 한정된 논리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건 팁. 자, 체증식은 어려울 게 없어요. 체증식은 점차 돈을 많이 갚는 방식이기 때문에 체증 상환 방식은 자 나왔지. 대출 초기에 상환 부담을 극히 낮추어주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환 금액을 늘려가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대출 초기에 상환 부담을 극히 낮추니까 대출 초기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부의 상환 문제가 생기는 거지.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 중요합니다. 미래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주로 젊은 저소득층이나 보유기간이 짧은 사람한테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매기 지급 이자를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어디에? 초기에 상환 금액이 아까 얼마 갚았다? 100만 원 갚았죠. 초기 상환 금액이 얼마? 100만 원. 맞지? 매기 지급 이자 얼마? 200만 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뭐가 생긴다? 부의 상환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죠? 이렇게 된 거지. 대출액 얼마? 5억. 이자 얼마? 200만원. 상환액 얼마? 100만원. 맞죠? 그래서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잔액이 얼마? 5억 100만원. 언제 한번 생긴다? 초기에.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 대출액이 5억이지만 이자에도 못 미쳐서 잔금이 오히려 늘어난다. 무슨 상환? 부의 상환.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차입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상환 부담이 낮은 편이지만 그만큼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원금이나 원리금보다 원금 회수가 늦으니까 위험이 크겠죠? 회수가 늦으니까 위험이 크겠죠? 위험이 큰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권 및 개발금융은요 딱히 중요한 내용이 없으니까요 우리 일단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넘어와 주세요. 요건 중요하지 않아. 요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없으니까 넘어와 주시고요. 개발금융도 됐고 개발금융도 됐고 어디까지 쭉쭉 넘어오냐면 앞부분만 하면 되겠네. 금융론은 우리 기본 사서 보기라고요. 감정평가 여기를 봐야 돼요. 마지막 파트 감정평가. 자 이제 재밌게 더 가봅시다. 금융론 됐어.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문에서는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만 정말 가볍게 인문이니까 그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의 기초 이론입니다. 이쪽에 넘어가 보시죠.
자, 우리 이제 드디어 왔어요. 우리 방금 금융론을 끝냈어요. 종류와 상환 방법을 했어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런 것도 했고, 상환 방법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 상환 방식 요거 했고, 우리 드디어 감정평가 들어갑니다. 감정평가는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부터 배우면 되는데,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감정평가로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만 나와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노래 부르시면서 쓰세요. 뭐라고? 노래 부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감정평가는 의, 뜻부터 보겠습니다. 뜻. 감정평가의 뜻. 감정평가가 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설명해 보세요. 감정평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둘이 이제 친구끼리 걸어가고 있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언니! 저 건물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한 9억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던 분이 그럼 너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언니 난 한 9억 5천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은 얼마? 9억. 한 분은 9억 5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 한 거예요? 이거 감정평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흔하게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그걸 잘 모를 뿐이에요. 이게 감정평가예요. 그러면 감정평가의 의, 뜻은요. 감정평가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어요? 뭐 이렇게 쓰면 되지. 9억 9억 5천 이렇게 쓴 거죠. 지금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가격으로 표시한 거죠. 그럼 이분은 왜 5천만 원 더 불렀어요? 거기에 뭔가 있다 생각하는 거지. 우리 가족에게 더 적합하거나, 아시겠죠? 옆에 우리 가족이 이용하기에 좀 더 편의성이 있거나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자, 감정평가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소유 및 권리, 이익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라는 거 체크. 됐죠? 감정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는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자,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선의 이용을 전제로 하여 대상 부동산의 무슨 가치?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잠깐만 다시.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여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를 구하는 작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경제적 가치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한다. 끝. 됐죠? 기준 시점에서의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여 대상 물건,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뒤에 이거 체크. 여기 별표. 기준 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구조, 추가 사항이 있는 겁니다. 원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구조는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라는 내용인데 그 구조의 기본 예산 확장 내용 중에 기준 시점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조 추가 사항 2항 쪽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준 시점은 언제를 하는 거냐면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자, 기준 시점 뭐라고?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라고도 얘기하고 두 번째,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라고도 얘기한다고요. 아시겠죠? 이거 두 가지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체크.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이 뭐가 된다? 기준 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뜻이지. 10월 20일 날 감정평가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알겠어요 라고 얘기해서 11월 1일부터 조사를 시작했어. 언제 끝났어? 12월 1일 날 감정평가 가격 조사가 완료됐다고요. 이때가 뭐라고? 기준 시점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격 조사 완료일이 기준 시점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부동산 가격 이론 중에서 요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무슨 가치? 시장 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조. 2조에 대한 내용이 정의입니다. 됐어요? 자, 이제 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2조는 정의입니다. 됐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중에서 정의 2조. 2조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시장가치입니다.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체크.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세 번째는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체크.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체크.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시장가치가 뭐예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5가지 키워드를 잡아주셔야 돼요. 첫 번째 키워드는 통상적인 시장이에요. 전문적인 시장 아니에요. 특수한 시장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단기, 물건 잠깐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되어야 돼요. 잠깐만 보여주면 안 되지. 그럼 가격이 널뛴단 말이에요. 세 번째, 정통한 당사자 사이예요. 전문가 아니에요. 거기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네 번째,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욱하는 마음에 사면 안 돼요. 신중하고 자발, 스스로 원해서 산 거여야 돼요. 타인이 강요하면 안 돼요.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어떤 가능성? 가격이 거래될 가능성,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격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 다시. 시장 가치죠. 우린 5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무슨 시장? 통상적인 시장. 어떤 기간? 충분한 기간. 어떤 사람?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성급하면 안 돼요. 타인이 강제로 강매하면 안 돼요.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그렇죠? 가능성이 높아야 되겠지. 그 물건 살만해, 살만한 가능성이 높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치는 요 5가지 원칙을 지켜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장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조 정의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오더라고. 정통한 당사자 말고 뭐라고 나와요? 전문적인 당사자 이렇게 나와요. 전문적인 당사자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전문적인 당사자 아니죠. 무슨 당사자? 정통한 당사자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과 가치입니다. 자, 잠깐만. 가격과 가치. 자, 이렇게 해주세요. 가격, 가치. 자, 지금은 없어졌는데 우리 옛날에 그 슈퍼마켓을 가면 그 상품의 뒤에 보면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적힌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그 가격이에요. 그 가격 몇 개? 하나의 값. 맞죠? 하나의 값. 근데 방금 얘기했죠. 언니, 저 부동산 얼마인 것 같아? 9억. 너는? 난 9억 5천. 이거 지금 가격을 측정한 거예요? 가치를 측정한 거예요? 가치를 측정한 거죠? 그래서 가치는 뭐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개의 값이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만 쭉 더 할게요. 가격은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현재 값이에요. 자, 일단은 요건 알고 갑시다. 확실하게. 가격은 몇 개? 하나. 가치는 몇 개? 여러 개. 그거 잘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그거 혹시 알아요?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빰빠밤. 이거 기억나요? 이름은 한 개예요. 왜? 대중적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가치는 여러 개예요. 쓸모가 있으면 가치가 높겠고요. 쓸모가 없으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저도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여러 개 빰빠밤. 무슨 리듬감?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빰빠밤.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가격은 무슨 값? 과거의 값이다. 과거 값 했죠? 여기서 하나만. 하나의 값. 하나의 값.
가치는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로 가져온 거니까 현재 값이다 라는 거예요. 한 개, 여러 개? 여러 개. 됐죠. 여러 개의 값이 된다 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여러 개 빰빠밤 하시면 되겠죠. 한번 해줘요.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여러 개 빰빠밤. 2탄이 있어요. 가격은 과거인데 가치는 무슨 값? 현재 값 빰빠밤. 됐죠? 자, 저한테 누군가가 한 3, 4년 정도 됐죠. 교수님, 가격이 과거값이라는 게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격, 과거, 안녕히 가세요 했어요. 그게 나왔어요. 맞췄겠죠. 됐어요? 가격은 무슨 값? 과거값. 여기 기억이 없잖아. 됐죠? 가치, 현재, 치, 현재, 가격, 과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가격은 무슨 값? 과거값.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과 가치 한 개는 됐고요. 요것만 나중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이거 하나 넣어주세요. 여기에 별표. 가격 옆에다가 뭐 쓴다고요? 과거값. 가격 옆에다 몇 개 값? 하나의 값. 가치 옆에다 언제 값? 현재 값. 옆에다 무슨 값? 여러 개. 요게 다예요. 여러 개 아니고 여러 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가격입니다. 교환의 대가로 지불된 과거, 한계, 객관적, 구체적, 남들에게 볼 수 있도록 드러낸다는 얘기죠. 반면에 가치는 뭐가 되냐면요.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무슨 값? 현재 값. 여러 가지 개념, 주관적, 추상적. 우리 아까 어떤 분은 9억을 받고 어떤 분은 9억 5천 받죠. 그럼 그분은 왜 5천만 원 더 본 거예요? 나한테 더 가치가 있다고 본 거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무슨 값? 가치. 가격은 과거인데 가치는 현재 값 빰빠밤. 2탄.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여러 개 빰빠밤. 요거 2탄. 아시겠죠? 1탄과 2탄을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자, 부동산 가격의 형성 과정입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형성 과정. 자, 이쪽 와보세요.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방금 가치 배웠죠? 가치는 여러 개였죠? 그러면 이 가치가 만들어지려면, 이 가치가 뭐라고? 만들어지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부동산 가격, 가치의 형성 과정인 겁니다. 부동산 가격, 가치의 형성 과정인 겁니다. 자, 총 3단계를 거칩니다. 3단계를 거칩니다. 3단계 거치는데,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치가 만들어지는 요인입니다. 가치가 뭐라고? 만들어지는 요인. 요거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예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인 거예요. 뭐라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예전에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시장 가치 배워가지고. 아니에요.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 요인, 무슨 요인? 지역 요인, 무슨 요인? 개별 요인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아시겠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되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는요. 가치 발생 요인입니다. 가치 발생 요인은 역시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유용성입니다.
우리 이거를 효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근데 이 효용은 다시 세 가지가 아닙니다. 주거용과 상업용과 공업용. 됐어요? 자, 여러분들 주거용 부동산이 유용성, 효용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쾌적해야 되겠죠. 맞아요? 혹은 유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주민들과 잘 지내야 되겠죠. 상업용 부동산은 뭐? 수익이 돼야 되겠죠. 공업용 부동산마다 적합 혹은 생산성이 좋아야 될 겁니다. 이건 상식적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가치가 형성되려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치가 필요한데, 가치가 발생되려면 첫 번째, 그 가치, 그 물건이 유용한지를 봐야 된다고요. 우리 괜히 학군 좋은 것이 집값이 비싼 게 아니에요. 돈 잘 되는 곳이 가치가 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유효 수요예요. 요거 많이 했죠? 수요의 특징 중 하나고요. 구매 의사도 있고요. 뭐도 있다? 구매력도 있다. 뭐도 있고 뭐도 있다. 뜻도 있고 돈도 있다. 세 번째는요. 희소성, 희소성. 이게 공급의 희소성.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공기가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가치 없어요. 왜?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리 5분만 숨을 못 쉬어도 죽는데 공기는 가치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왜?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희소해야 돼요. 희소해야 돼요. 희소해야 돼요. 공급 희소. 그래서 뭐다? 공급 부족 현상. 있어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마지막은 이전성이에요. 이전성. 무슨 이전? 권리 이전. 자, 내가 너한테 팔아먹을 수 있어야 가치가 생기는 거지. 야, 팔지도 못하고 갖고만 있는 건데 그게 무슨 가치가 생기겠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네 가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은 유유히 이렇게 유유히 그쵸? 가치 뭐 발생 요인. 발생 요인 발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지. 어떻게 걸어간다? 이게 빨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걸어간다? 유유히 걸어간다. 뭐라고? 가치 발생 요인은 어떻게 유유한 발걸음으로 유유히 걸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유유히이처럼 보이나요? 유유자적해 보이나요? 유유자적 아니고 뭐다? 유유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을 지나서 뭐가 만들어진다? 가치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은 형성 과정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칩니다. 형성 요인, 발생 요인, 가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형성 요인의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세 가지고요. 가치 발생 요인의 유용성, 유효 수요, 희소성, 이전성, 유유희이 하시면 되고요. 요 두 개를 거쳐서 가치가 만들어진다라고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보세요. 자, 그래서 감정평가란 가치를 찾아나가는 과정이고요. 형성 요인은 발생 요인에게, 발생 요인은 가치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한 여기 별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별표. 자, 첫 번째는 가치 형성 요인, 두 번째는 가치 발생 요인, 세 번째는 부동산의 가격. 됐죠. 그래서 형성 요인은 일찍에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플러스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시면 돼요.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찍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가치 발생 요인은 유유히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유유히이 됐죠? 유유히이. 그래서 유용성에서 주거지는 쾌적하니, 상업지는 수익성이 되니, 공업지는 생산성이 좋니 이렇게까지만 체크. 주거지는 쾌적 혹은 유대성, 상업지는 수익성, 그리고 공업지는 생산성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걸 거쳐서 부동산 가격, 가치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입니다.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요거 한번 체크. 경제적 가치의 체크.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 어디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조 4호에 나와 있죠. 2조가 뭔데? 정의니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조는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쭉쭉 넘어오시면 됩니다. 됐어요. 나머지는. 자, 두 번째는 가치 발생 요인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예요. 효용, 유용성, 유효수요, 희소성.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무슨성? 이전성까지.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읽어볼게요. 유용성. 유용성은 주거지는 쾌적하니, 상업지는 수익성이니, 공업지는 생산성이 있니? 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어야 효용이 있어야만 가치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주거지는 쾌적, 상업지는 수익, 공업지는 생산성.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효 수요는 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돈도 있다라는 거죠. 뭐도 있고 뜻도 있고 돈도 있어야 된다. 우리 수요의 특징 중 하나였죠. 수요의 특징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유량.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전적 개념. 유효 수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소성이란 뭐한 상태? 부족한 상태. 무엇이 부족?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체크하면 되겠고,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 이전성. 권리의 이전성. 자, 그리고 결론입니다. 여기 결론 한번 써주세요.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 네 가지가 서로 상호 결합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게 결론이에요. 한 개만 있으면 안 돼요. 서로 상호 결합해서 동시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 동시에 이렇게 발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피날레를 장식할 거 뭐다? 상호 결합. 합하여 뭐 한다?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라는 것까지가 감정평가의 가격 형성 과정 3단계였습니다. 되셨나요? 짠!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우리 그래서 139페이지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139페이지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뒤에 나와 있는 가격 공시에도는 문제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한쪽 나와 있는데 우리 기본서에서 함께 할 거예요. 근데 방금 했던 감정평가에 관한 정의가 무엇인지, 가치 형성 과정이 어떤 건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조가 들었기 때문에 주로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입문서를 4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우리 입문서 내용 빠지는 부분들은 우리 여러분들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기본사사 한 번만 설명드려도 알지만 제가 좀 꼼꼼하게 설명드렸던 경제론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했던 투자 분석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처음부터 잘 다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입문서 4주 동안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용어 정리 나머지 남은 게 있어요. 그거 끝낼 거예요. 아시겠죠? 용어 정리까지 끝내시면 완전 끝이니까요. 우리 입문서 처음에 들어와서 교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 있죠? 그분들은 용어 정리집도 한번 들어놓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용어 정리집 오늘 마지막 끝까지 달릴 거니까요. 용어 정리집까지 하시고 우리 입문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용어 정리집도 끝내러 가시죠.